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양은영입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아침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다시 리셋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춘천에서 처음 강의하는 것처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해놓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오셔서 듣는 1시간 30분의 시간이 결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건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마 듣게 되실 거고 그걸 실천했을 때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부분은 건강의 주체는 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나의 건강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아프면 병을 치료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자라고 나서는 내가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내 부모님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하면 병원을 찾는 일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기 이전에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이 생겼고 질병이 생기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아픈 신호들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4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이란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주제 2번째, 3번째, 4번째는 바로 우리 성인들이 되면서 겪게 되는 국민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병을 우리가 약으로 먹으면서 평생 약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런 혈관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함께 얘기해 드릴 거고 우리 아이 건강하기 위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건강한 몸을 위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 번 하셔서 실패도 하셨을 거고 평생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체중 조절이 한 번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건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과거에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건강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냥 아프지 않은 것에서 넘어서서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오래 살다 보니 건강하게 더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진짜 건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죠. 하지만 정보가 무수히 많다 보니 그 중에는 좋은 정보도 있고 나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진짜 올바른 활력과 넘치는 건강한 생활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프지 않는 상태 그런 건강한 상태를 누구나 꿈꾸는데 그런 간절함이 더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의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아프면 빨리 치료해서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을 보니까 나의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약을 드시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가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 주변에 몇몇 분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65세 노년기에 돼가지고 1개 이상의 질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90%라고 해요. 그럼 이 중에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1개 이상의 약을 먹으면서 노년 65세 이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우울한 통계치는 50%는 3개 이상의 약을 드시면서 살아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약을 먹어도 아픈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의 분들이 누구나 다 앓고 있는데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도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려워하는 아픈 것을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일 거예요. 걸렸을 때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질병들이죠. 암이나 뇌 심혈관 질환 등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꺼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한명씩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성 사망 원인 중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5.1이라는 숫자가 100%보다 작으니까 적은 비율 아닌가? 하지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비례해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고 이제 조금 그로부터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게 조금씩 지내고 있는데 팬데믹이 된 이유는 코로나에 걸려서 5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망 숫자, 사망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당뇨병으로 한 해 사망하는 인구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과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위기에 떨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뇨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뇨는 우리가 약을 먹고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당뇨로 인한 2차, 3차 질병으로 암이나 이런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면서 환자도 불안하고 또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기에 어려운 질병 부담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질병 외에도 우리가 수시로 병원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질병명 뒤에 염, 통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도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지만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염증이 곧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우리 몸이 어딘가 이상이 왔다라고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는 왜 거기에 불편함, 통증이나 염증이 생겼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으로 많이 달려가시죠.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기도 하고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섭취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증상을 없애는 것들을 빠르게 없애는 것보다 왜 이런 불편함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불편함을 하나하나 치료해가는 과정들을 다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아픈 상태로 통증은 나오지 않지만 아픈 상태로 지속되고 질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PT 트레이너,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섭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어디 근육통이 생겨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그럼 선수들이 진통제로 인해서 아프지 않으니까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니까 덧나고 더 많은 상처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큰 후유증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나아질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증상에 대한 것들만 없애니까 나는 다 나았는 줄 알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아직도 치료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어저께 무엇을 했는지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 했던 잘못된 행동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염증이 생기는 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나쁜 세균이 들어오는 걸 보호하기 위해 나타내는 면역반응이지만 이 염증이 단기간에 치료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혈관이나 장기에 쌓이면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혈관 내에 독소로 작용해서 혈관벽을 손상을 시켜서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있게 되고 이온 대신 뇌혈관으로 가게
진작적으로 하게 되면 접시, 정신근 염색과 같은 보험을 사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호흡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작은 대기 오염 물질이 폐에 바로 흡수되면 몸에선 이 물질을 없애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내장 비만을 부르는 음주 역시 염증주의보 발령 대상입니다.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역시 체내 염증 수치를 20%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현대인들은 이른바 염증 유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위협하는 만성 염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는가요? 네, 만성염증.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급성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급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이런 미세 염증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공기 중의 물질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만성염증의 주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이 이런 활성산소, 만성염증에 의해서 유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삶인 거죠. 그럼 우리 몸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미세 염증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질병이 생기지 않는 염증이 생겨더라도 빠르게 제거될 수 있는 내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이제 객체이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11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격계, 순환계, 내분비계 등 여러 가지 계통들이 각 조직, 기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은 세포 덩이,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 단위를 보면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는 눈을 이루는 것, 뇌를 이루는 것, 심장을 이루는 것 다 다른 세포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죠. 하지만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서로가 신호 전달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협력하면서 우리의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물 없으면 목말라 죽겠어. 공기가 없으면 숨 막혀 죽겠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실제로 이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늘상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상태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는 좋은 물들이 놓여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한 기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음료수나 커피 등을 드십니다. 현대인들은 수분 결핍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두통이 너무 잦아서 두통약으로 해결되시지 않는 분들이 내가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몸의 수분을 충분히, 물 같은 것들을 잘 마시니까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커피 한 잔을 드시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양의 2배 정도의 물을 또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물을 하루에 사람마다 1리터가 적정한 양일 수도 있고 2리터, 3리터가 적정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요즘은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라는 정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정수기, 수돗물을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시게 되고, 공기도 이런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하시죠. 요즘은 자동차에도 다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공기와 물은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내 몸에 좋은 거를 넣으려고 애쓰시는데, 과연 배고파 죽겠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음식, 영양소는 얼마나 필터링을 하면서 드시고 계신지. 먹을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곳곳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마가 해주는 감자, 고구마가 간식이 전부일 때가 있었죠. 그것도 너무 귀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요.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한데 영양소가 부족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먹어서 배만 부른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세포가 필요로 하는 진짜 필요한 영양소들이 얼마만큼 내 몸에 잘 들어오는지 이것이 건강을 가져가기 위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 산소, 공기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또 하나를 뽑아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실 거예요? 네. 네, 산소. 네, 숨 막혀서 죽을 뻔한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바로 영양소예요. 이유는 공기 속에 또 물 속에 오염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다 하더라도 혹은 음식물 속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영양소를 좋은 질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에 들어간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리는 되돌리는 힘을 이런 영양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은 손상된 세포, 오른쪽은 건강한 반짝반짝 빛나는 세포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실들을 밝혀내는 일들을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포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배양 주스를 갈아줘야 돼요. 24시간마다. 근데 그걸 깜빡 시간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건강했던 세포가 왼척처럼 찌글찌글해지고 둥둥 떠서 죽어나가는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세포에다가 배양액을 새 것으로 싹 갈아주면 손상받았던 세포들이 저렇게 반짝반짝 건강한 세포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도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영양소를 내가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손상받았더라도 다시 건강한 세포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좋은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태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잖아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반사적인 행동, 또 체온이 내려가면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해서 열을 올리는 현상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는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안 떨고 싶은데 막 떨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 몸이 스스로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이런 것만 넣어줘 라고 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바로 대표 영양소가 필수 7대 영양소입니다. 7대라고 적어놓은 것은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이 이러한 영양소들을 균형적으로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나의 밥상에 이 7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은 에너지를 냅니다. 먹으면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필수적인 성분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먹어서 내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 조효소라고 적혀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조효소, 우리 조연출하면 보조 역할을 하고 꼭 필수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연출가만 제대로 있으면 뭔가 프로가 진행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몸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조효소들은 없으면 큰일 나는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적인, 부수적인 역할을 같이 주인공이 있고 그 옆에 조연으로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이렇게 소화와 흡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생체 이용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대량 영양소들은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을 불균형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대장, 우리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없어요. 먹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장암과 관련된 질병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봤을 때 과거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채식 문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식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장이 점점 서구인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긴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채식보다는 육식의 문화가 가깝다 보니까 이런 지용성, 고기,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긴 장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패가 잘 일어나고 내 장에 좋은 균주들이 없다고 하면 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가 되는 것보다는 부패, 어떤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다 소화되지 않은 부산물들이 알러지나 아토피,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영양소, 대량 영양소들이 잘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 적절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충분히 먹어줬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필요한 물. 그냥 물을 먹게 되는데 돈도 안 드는 것 같은데 7대 영양소 있습니다. 너무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7대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밑에 적혀있는 파이토케미컬. 환경 오염이 되고 우리 몸속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세요라고 해서 이제는 8대 영양소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비타민, 미네랄, 대량 영양소들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을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은지 필수 또 비타민, 미네랄이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13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데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각각이 독자적인 기능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데 협동을 하는 거예요. 단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질 때 공장에서 1번 조립실, 2번 조립실, 3번 조립실 지나면서 완성품이 나오는데 2번 조립실에 비타민 B2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대사가 되어진 부산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너무 넘쳐나면 당뇨가 생기고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우리가 국민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요즘과 같이 코로나 많이 확산되어지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에 대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영양소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지냐면 세포막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인데 세포막에는 외부 물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 수용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으면 인슐린이 왔는지 다른 영양소들이 왔는지 인지를 잘 못하고 세포 안으로 잘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A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민감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역성 물질 혹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532가지의 어떤 세포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의 900여 가지를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네랄. 미네랄도 우리가 필수로 9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면서 아연이라는 단품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미네랄 섭취할 때는 짝꿍 미네랄들이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짝꿍이고 아연과 구리가 짝꿍입니다. 하나만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다른 하나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고 결핍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드시게 되면 마그네슘이 결핍돼서 우리가 눈밑이 떨리신 분,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칼슘도 많이 먹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만 그런 증상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하나하나 각각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시너지 있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것입니다. 통해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는데 한번 음식 속에 얼마큼 있는지 철분의 보도록 대명사로 널리 하겠습니다.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취려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위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그 음식 속에 충분한 영양소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런 토양 보고서에 의해서 나옵니다. 서울대 약학 박사 김성철 박사님은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귤 한 개가 아니고 20개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없잖아요. 아까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저걸 어떻게 다라는 생각을 하셨죠. 혹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음식 속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차렸는데 그 밥상에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할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영양소가 칼슘이 부족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셨었나요? 네, 아마도 아니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먹여야 된다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음식 궁합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역력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아프고 살만 찌고 도대체 이 면역이라는 건 건강해진다는 건 아이들은 커야만 되는 건지 어린 시절에는 가져갈 수 없는 그냥 병원을 왔다 갔다 문턱이 마르도록 가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영양 강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무언가 정보가 있을까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8년 전에 그 강사님께서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충분한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머리를 띵 하고 맞는 느낌이었고 진짜 없을까? 그냥 저분이 하는 얘기는 아닐까 하고 돌아와서 각종 매체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TV를 틀기만 하면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영양을 잘 가져가야만 세포라는 것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는 보충제, 영양제 형태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만 그래도 고집하신다고 하면 이 많은 것을 다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85개, 저는 바나나 좋아해요. 하지만 85개를 하루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땅콩도 그렇고 감자는 189개. 우리 비타민 A, 감염성 질환, 세포 면역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 감자를 189개? 아니요. 10,000개를 먹어도 감자에는 이제 비타민 A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땅 속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부족하고 또 햇빛을 받으면서 곡물이 자라면서
비타민을 합성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이런 전등을 통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영양소를 식물이나 이런 과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숙성되기도 전에 숙성돼서 배송하면 다 물러버리고 상하잖아요. 그래서 숙성되기 전에 수확을 해서 후숙을 하는 거죠. 이동 중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밥상에 올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에게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귤을 하나 줬는데 하나는 택도 없고 20개를 우리 아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성 좋은 아이들은 하루에 20개도 먹었어요. 그리고 손이 노래졌다고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음식으로만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양제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는 영국 가디언즈라는 국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히든 거라고 해서 감춰진 기약. 전 세계 많은 사람,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 다 충분히 잘 드시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몸속에 들어가 보면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85%라는 거예요. 그러면 15%는 누가 건강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수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런 영양의 균형은 식단 속에서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데 인위적인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모작인 것. 한 번은 이모작이 아니죠. 휴작이죠.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다음에 쉬고 이런 식으로 경작을 하고 그곳에서 자연으로 채취한 것들을 먹고 지내시면서 이런 완성된 영양 균형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영양이 부족한 상태, 대부분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 상태로 8년 전에는 건강 상태가 그랬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특히 부족한가를 봤더니 비타민 D입니다. 아마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아라, 또 영양제를 섭취하라는 것들을 많이 권장받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혈액 검사를 다 하셔서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면 이렇게 내가 연령대가 어딘지 상관없이 평균 양보다 다 감소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결핍 부족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나노그램, 40나노그램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 미만인 거예요. 너무나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불균형한 상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결핵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독감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생식기 계통의 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에 이하, 20이면 우리가 아까 15 정도 했잖아요. 그럼 낮은 농도로 가지신 분들은 이런 질병에 지속되어지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휘는 구루병만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배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적인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900여 가지의 건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40이 기본인데 우리는 80, 90, 100나노그램 정도의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해서 건강하게 이런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농도가 5나노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 요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원인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건선 환자입니다. 논문에서 발견했고요. 이 건선 환자에게 고함량의 비타민 D를 4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16주. 그래서 혈중 농도가 100나노그램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언제 그랬는지 깨끗하게 피부가 바뀐 거예요. 4주 만에 우리가 비타민 D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했는데 이렇게 건강적으로 좋은 상태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 몸에 필요한,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꽉 채워지면 손상받은 것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우리가 8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에너지 원들, 단백질, 지방 등도 부족하게 갖고 있는 몸속에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양소들이 그 차이는 있지만 충분하게 우리 몸이 필요로 만큼 균형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우리가 어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뇌 건강, 눈 건강, 성장기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하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오메가3가 암세포를 10일, 13일 정도 후에 그렇게 사멸시키는 논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몸에 오메가3가 충분히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암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져서 하루에 5,000개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비정상적인 세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의 어떤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으면 증식해서 작은 세포덩이였지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암이라고 하는 큰 질병으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잘 갖춰서 먹고 있다라고 하면 예방을 해낼 수가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암세포와 관련돼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고함량을 이렇게 정맥 주사로 맞게 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몸이 뭔가 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C가 왜 우리 몸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왼쪽은 포도당이에요. 오른쪽은 비타민 C요. 아래쪽에 구조가 오각형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암세포는 이러한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는 포도당인지 비타민 C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세포 안으로 가져와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 증식하는 게 본인의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포도당인 줄 알고 계속 세포 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비타민 C가 대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써있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인데 이거는 우리 과산화수소 아시죠? 상처가 나면 소독하는 그 과산화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고농도로 있을 때는 세포가 죽게 되고 저농도로 있을 때는 세포를 증식할 수도 있는 우리 몸의 신호물질입니다.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소량 만들어요.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는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충분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처단할 수 있다.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하나. 최근에 제가 해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노미국 병원의 전문 박사님께서 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건강한 면역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강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의 얘기가 기억이 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설탕과 당과 우리 그 비타민 C가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암세포가 비타민 C가 많으면 포도당인 줄 알고 가져가서 세포 사멸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비타민 C는 별로 없고 대신 우리가 포도당이 많은 상태가 되면 비타민 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포도당이 다 막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가야 할 자리에 포도당이 가서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을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당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면역을 반하는 일을 하는 거다. 건강을 지켜가고 싶은데 이런 당, 특히 우리 액상과당, 음료수에 들어있는 것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너무 알게 모르게 이런 당분 섭취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먹는 음식에 좋은지 아닌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건강에 좋은 이로운 음식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래쪽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위쪽은 가능한 한 안 하면 좋은 음식들과 행동, 생활 습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붉은 생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잡곡밥 먹고 야채 과일 많이 먹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식품 피라미드인데 거기에 왜 이런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가 있을까? 이제는 아무리 좋은 종류의 식품을 여러분이 섭취하시더라도 필수적인 성분들을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버드 보건대학에서도 많은 연구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는 비타민이 항노화뿐만 아니라 암이랑 어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TV를 틀면 약 광고가 많은가요? 이런 영양제, 보충제에 대한 광고가 많던가요? 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자라는 시절만 해도 겨울이 되면 팜피니네인가요? 컬러컬러 감기약, 이런 두통약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영양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아픈 이유가 어떤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학자들도 이런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발전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라는 우리 세포 미생물학 박사님께서 본인의 저서 보이지 않는 기적의 세포 영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부분이에요. 세포 영양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세포 영양은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미 건강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손상받거나 잘못 망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런 영양을 내가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세포 영양이다. 그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올바른 형태, 충분한 양, 그리고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먹는 거예요. 마그네슘만 많이, 칼슘만 많이가 아니라 이들을 균형적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최적의 영양이 퇴행성 질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겼다라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세포, 손상된 세포가 영양을 채워줬더니 다시 건강한 세포로 바뀌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포 영양을 잘 갖춰주게 되면 이런 큰 집에 기둥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채워지게 되고, 이런 기둥이 단단하니까 위에 어떠한 무거운 지붕이 얹어지더라도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붕이 단단하게 세워지면 외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 물질에 대해서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세포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 또 잠재력 이런 것들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우리 세포가 서로서로 신호를 전달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발끝에 상처가 나면 인지를 하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삐를 닦기도 전에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서 피딱지를 만들게 되고 치료를 먹게 하고, 거기에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덮었던 딱지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하듯이 늘 겪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손가락이 비었으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 쉽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경험을 늘상 해왔어요. 그걸 누가 했던 거냐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다 해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포 영양 너무 부족한 시대에 음식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데, 그럼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를 잘 섭취하느냐,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고 아무거나 먹으면 간독성이 생긴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좋은 원료인가, 우리가 말한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또 항산화 물질들을 잘 함유하고 있는지, 또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어지는지, 양은 많은데 우리 몸에 쓰임새가 있게 생체 이온율을 높게 만들었는지, 이런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영양제를 사러 마트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마트 제품들 중에 딱 이 뒷면을 보면서 고르실 수 있으시죠? 아, 이거는 1, 2, 3, 4, 5번 중에
4번이 부족하네, 3번이 부족하네, 5가지 다 만족했어.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똑똑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아주 훌륭한 책을 만들었어요. 바로 영양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북인데요. 이런 영양 전문가들이 각종 매체에 나와서 영양제를 우리가 누구나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안전한 것을 잘 골라서 선택하라고 가이드해 줍니다. 그때 참고하라는 책이 바로 여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자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과학서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영양제를 상품별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1판부터 저 책을 나온 6판까지는 안에 있는 과학적 사실의 정보들이 다 다릅니다. 4년마다 흐름이 달라진 거죠. 10년 전에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 다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적절한 최적의 영양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통해서 영양제, 현재 나와 있는 영양제들을 비교 분석해놓은 자료들을 함께 수록해 놓고 있는데 부록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3판에서는 높은 점수를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최근판에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제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기술력. 네. 과학 10년 전과 지금의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요구되어진 영양 수준이 달라졌는데 그때랑 똑같이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력, 어떤 그 건강의 흐름을 잃지 않고 그냥 비타민C 똑같이 1000mg 넣고 뭐 넣고 해서 그때의 10년 전 제품과 지금의 제품이 똑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최적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제한하는 그런 그 성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모두 반영하는 더 좋은 제품들, 우리 건강에 맞는 제품들을 가장 최근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어떠한 것들이 안전한지, 생체이용률이 높은지, 내 건강에 충분한 효능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회사가 20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받는 부분은 지속적인 아까 기술력, 연구 개발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했을 때 가장 우리 현대인들이 섭취했을 때 좋은 회사의 제품이 이 회사의 제품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어요. 또 그리고 효능도 굉장히 최고이고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먹었는데 나쁜 것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할 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질 좋은 음식을 먹고 부족한 것은 잘 만들어진 영양으로 세포 영양을 완성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한가? 네,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음식은 장에서 소화, 분해돼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이 위기능이 떨어지고 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영양소들을 온전하게 100%다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영양제를 우리가 섭취했다라고 하면 사람의 장 건강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오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소화기관의 차이예요. 요즘은 이런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장 관련된 질병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이유. 장 길이에도 문제가 있지만 먹는 음식 그리고 장내 이런 미생물들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효 음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내, 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몸에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세포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의 세포가 100조개면 그와 똑같은 미생물들 100조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 우리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균주로 이렇게 장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좋은 세포 영양을 가져갔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방법 중에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은 이런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70%가 소화기관은 우리 장 속에 있긴 하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몸 안에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어서 외부 공기나 이런 음식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깥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면역기관이에요. 음식과 함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이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니까 면역력도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정신건강.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피로에 지치고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행복 호르몬,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 호르몬이 뇌에서는 5%, 장에서 95%가 만들어져요. 장이 건강하면 장세포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나오고 우리가 즐거운 생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이렇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신체의 활력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양소가 우리 장을 통해서 잘 흡수가 되어지면 우리 신체 곳곳 전반에 걸쳐서 영양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 전달하는 것들이 바로 혈관, 혈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영양을 전달하고 세포 말초 기관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신체의 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말초 기관의 세포가 이제 성장을 못하고 나중에는 썩게 되고 또 절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눈도 굉장히 작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눈에 실명하고 눈이 잃어가는 거예요. 또 뇌에도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쪽에 붉은 데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가는데 가느니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뇌는 혈관이 얇아요. 그래서 잘 터지기도 하고 흐물흐물 거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게 너무 심해서 또아리처럼 막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혈관 다발성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어른들도 그래도 어른들도 걸리면 안 되는데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기형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잘라내야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느다란 모세혈관, 가느다란 혈관이 흐름이 잘 안 되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신체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축적되니까 그쪽 부분의 세포가 죽어간다라고 하면 내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없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질병으로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신체 부위에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순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순환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양을 잘 채우고 건강한 장을 관리하면서 순환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더 나은, 더 건강한 생활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세포가 살아있는 건 알아요. 우리 몸 세포가 잘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현상을 더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팠던 부분이 다시 치유되고 좋아지면서 기적과 같은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가져가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셨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장 건강 너무 중요하고 혈액 관리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오메가3 정도의 영양제는 다 먹고 있는 일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 바로 국민병이에요. 이 병은 성인들이 되어서 걸려서 처음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이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긴다. 그러면 원인들을 밝히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도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고혈압이 있을 수 있지. 안 좋은 건데 우리가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걸 약 먹으면 괜찮지. 또 선생님들이 약 드시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말에 위안을 삼으면서 국민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이 높다라는 거죠.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앞서서도 암이 사망률 1위이지만 우리 건강이 잘못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혈관 질환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후유증을 엄청 크게 남길 수도 있는 게 혈관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혈관 질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혈압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 병원에서는 혈압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럼 왜 혈압이 높아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살이 쪘어요. 그 지방세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운동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몸에 독소가 생겨서 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또 우리가 살이 찔 수가 있죠. 원래 갖고 있는 세포수, 체중보다 갑자기 늘어나면 그쪽에도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평상시 100이었는데 110, 120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달리기 오래 하시면 여러분들 요즘 7,000 먹었고 1000 먹었고 운동하시면 심박동 보시면 120, 130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뛰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계속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족하다라고 외치는 거에 보내주는 거예요. 헐떡헐떡 많이 할수록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계속 심장은 과하게 일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뭐 혈관 안이 찌꺼기가 있거나 좁았거나 하면 증가된 혈압도 많아질 수 있지만 그냥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심하게 운동을 했을 때 180까지도 올라가요. 우리가 혈압이 180이라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당장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면 다시 정상 수치로 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180을 그냥 안정적인 상태든 운동을 안 해도 180이 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생기고 뭔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심장의 기능이나 어떤 세포의 기능들이 낮아지고 또 혈관이 이렇게 보내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심장이 해야 되는 일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말초혈관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밀어주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혈압약을 딱 처방하게 되면 드시고 나서 이게 혈압이 조절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이야기 안 맞나? 또 다른 약을 주시고 그래도 혈압이 낮춰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혈압이 약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노화에 의해서 약해진 혈관을 흘러가기 위한 더 말초신경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자발적인 항상성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혈압 수치가 높다는 숫자에만 집중하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물론 그 안에 지방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해주고 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화예요. 우리가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특히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이 있는데 이 LDL은 사실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찌꺼기들을 싣고 HDL을 만나서 간으로 가서 없애려고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LDL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LDL이 산화되는 게 문제이고 중성지방이 산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이 산화가 되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멀쩡히 있는 옆에를 계속 손잡으면서 덩어리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그 혈관 내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다가 세포막을 팡 터뜨리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게 혈전이 되고 혈액을 따라
따라 들어다니다가 어딘가에 막히면, 어딘가에 출혈을 일으키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산화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항산화제를 잘 섭취하면,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원인이 이런 콜레스테롤보다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B군에 의해서 잘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호모시스테인이 혈전의 주범이라고 이런 혈관계 의사들이 밝혔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내 몸에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검사해 주세요라고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방이 높은 것보다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것보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게 혈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잘 드시면 이런 지방의 산화를 막을 수가 있고 건강한 혈관 건강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당뇨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식사 때도 그렇고 간식으로도 그렇고 당과 관련된 건 다 탄수화물 종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먹고 다 쓰면 괜찮아요. 다 쓰지 못하고 대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 이렇게 당뇨라는 질병, 소변으로 나오니까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당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고 혈관에 쌓아두게 되는가, 이렇게 써놨지만 열시 쉬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밥 먹었는데 또 간식 먹고 또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연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인슐린이 나오니까 세포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와서 문두들려서 문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갖고 왔어, 나 필요 없는데. 이제 아예 두드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다가 엄청 많이 먹는, 폭식하는 거, 또 야식하는 거. 우리 몸이 쉬어줘야 하는 타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그리고 탄수화물 중심의 많은 식사량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저항이라는 부분은 인슐린이 와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세포가 반응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민감도를 다시 높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주셔야만 되는데, 당뇨에 있어서 그걸 잘 해결하는 게 바로 GI 지수가 낮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굶는 상태를 좀 유지하는 거예요. 연식이 아니라 반대로 굶는 상태를 유지해서 포도당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왜 안 가지고 오지? 세포가 쫄쫄 굶으면서 좀 오면 무조건 문 열어줄게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방법을 가져가시면 세포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인슐린 네가 오면 포도당 갖고 온 거니까 내가 그때를 다시 문 열어줄게 라는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연식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반복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우리 세포가 항상성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데도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저항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포만 중추 신경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얘도 와서 배부르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먹었는데 또 허기져서 또 먹고 이런 가짜 배고픔의 연속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렙틴 저항성이고, 자꾸 살을 찌게 만드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비만, 이런 것들도 이거에서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부분, 국민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런 대량 영양소들이 잘 대사가 되도록 비타민, 미네랄들, 조효소들을 잘 섭취한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드셔서, 이런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슐린은, 또 포도당은 우리 몸 혈관에 너무 많으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있으면 좋지 않다. 필요시에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의사들이 내가 수술하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체력적인 부분 또 간 기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어떠한 큰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약에만 의존하는 일들이 있는데 약에 의존하기 앞서 내가 건강관리를 어떤 영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과 이런 세포 영양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신다. 특히 우리 위험한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해서 암세포도 사멸시키지만 정상세포도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세포가 굶어서 죽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항암 치료도 다 건져내시고 하시려고 하면 이런 세포 영양이 잘 갖춰졌을 때 이런 치료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영양은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건강기능식품, 약이라고 하는 부분 훨씬 우리 건강을 가져가는데 그래도 빠르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영양제만 가지고 앞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우리 건강을 가져가는데 진짜 그런 큰 역할을 할까라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영양을 추가적으로 섭취하고 도움을 받는 세포 영양을 완성하는 것이 진짜 질병학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가 주는가라는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고요. 관상질환, 심장동맥질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에 관련돼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당뇨병에 대해서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B군, 오메가3,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섭취했더니 의료비가 엄청나게 절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영양 보충을 세포 영양을 가져갔을 때 병원에 오는 일이 줄어들더라. 아픈 일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은 우리 노인성으로 생길 수 있는 백내장, 골다공증, 황반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들 루테인, 제아산틴, 칼슘, 비타민 D를 잘 섭취해서 균형을 맞춰줬을 때 예방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동국대학교 박사님께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15% 이상 절감되어졌다는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세포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고 또 식약처 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광고가 나오는 이유,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프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주 원인이 바로 영양의 불균형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양 부족한 것을 잘 채워가시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런 국민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이들 건강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실 거고 또 청소년이어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인스턴트 이런 거 잘 먹죠. 그리고 편식도 하고 그런 편식에 의해서 그래도 날씬하고 건강하면 좋은데 비만한 아이들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픈 이유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하는 하루의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봐도 면역력을 잘 챙겨갈 수 없겠다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건강의 주체가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였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아이의 건강을 가져가는 그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칭칭대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양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포 영양 그리고 소화기관 그리고 혈관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챙겨가야 하는 기본이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음 약한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불편해하니까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이게 약보다 뭐 큰 효과가 있겠어. 약은 엉덩이 퉁퉁 거리면서도 주시잖아요. 이거 먹어야 감기 뚝 떨어지고 기침 안 한다고. 근데 기침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가져가는 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약 먹고 기침하고 좀 있으면 또 기침하고 약 먹고, 이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은 항생제로 모든 유익한 균주들이 다 깨져버려 있어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가져가야만 한다고 했는데 소화기관이 잘 좋지 않으니까 먹어도 다음 소화가 잘 돼서 엄마 더 소화 다 됐으니까 또 밥 주세요, 간식 주세요,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고 또 이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에너지, 활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보면 너무 7살,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그 아이가 7살에 이제 막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작아요, 또래에 비해서. 그리고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유치원 갔다 오면 저녁이 될 때까지 소파에 누워서 쉬어야 되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엄청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 통해서 알게 된 많은 키 크는 영양제부터 다 섭취해봐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소화 기관을 먼저 체크하고 유산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소화에 좋은, 위기 영상에 좋은 영양제를 제가 먹게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먹기 싫다고 했지만 엄마가 먼저 먹어보고 효과를 보니까 영양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아이를 어떻게든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라고 딜을 해서 아이를 먹였어요. 근데 한 달이 채기도 전에 밥 먹고 나서 좀 있다가 엄마 밥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소파에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놀이터 나가자고, 놀고 와도 계속 에너지 쌩쌩한 거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잘 먹지 않으니까 성장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투자는 건강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이런 얘기 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공부해야지.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서 그 학원에 보내는 거는 열과 성을 다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 챙겨줘야 하는 데 대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약한 부모를 강하게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막내가 지금 13살 6학년인데 저는 5살에 이제 이 영양제 회사를 알게 됐고 아토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거북이 딱지처럼 되고 간지러우니까 긁고 피나고 이 영양요법을 시작하면서 알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먹기 힘들잖아요. 가루로 다 빻아서 먹게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만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혼내도 보고 야단도 치고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설득도 했는데 그때뿐이고 지속성이 없어서 제가 하루는 아이를 붙잡고 설명했습니다. 네가 이걸 참고 먹으면 간지럽고 피나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거야.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피가 나고 간지러워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5살 아이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코를 딱 잡고 이걸 마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면 그걸 참고 먹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5살이고 몇 개월 후에 알약을 삼키는 걸 스스로 터득했어요. 갈아서 먹는 거는 이제 힘들겠다. 그럼 내가 이걸 갈지 않고 딱 삼켜버리면 괜찮겠지라는 거 하고 잘라서도 먹어보고 하면서 지금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고 지금 13살인데 운동하니까 피부가 까마잡잡한 거는 빼고 정말 보들보들 아주 좋은 피부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머니들이 된다라는 것,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기본 원리를 잘 아시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든 소리를 치든 꼭 반드시 해주시면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순간까지만 조금만 참고 가시면 아이들 건강 스스로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진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 평생 다이어트. 요즘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비만이 이제는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 돼서 코드가 질병 코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비만 세포에서 만들어낸 염증 물질들이 만성염증과 똑같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질병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방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이 비만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방법들을 다 써서 살을, 지방을 다 뺐어요. 사실 지방을 빼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많은 방법들은 지방보다는 체중, 숫자를 낮추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대부분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면서 근육량을 줄어들이는 그런 방법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더 많은 체중으로 우리 요요라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왜 비만 세포가 늘어나는지, 내 몸에서는 왜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하는데도 살이 안 찌고 자꾸 지방 세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 몸만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사람마다 살찌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옆집에 있는 언니가 뭐 굶는 혹은 어떤 뭐 방법을 써서 살을 뺐어요. 너무 많이 뺐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했는데 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만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우리 대량 영양소들을 잘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것이 가장 커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인 건 당연하겠죠.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찐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숙제인 거잖아요. 영양 불균형이 됐을 때 1번 가장 크게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염증이 생기는 부분도 그렇고 몸속에 독소가 많아지면 이 독소는 지용성이어서 지방세포에 녹아서 저장이 되어져요. 독소가 돌아다니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인슐린이나 포도당을 빠르게 없애려고 하는 우리 몸의 반응처럼 지방세포를 하나, 두 개, 세 개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면 내 몸에 독소를 빠르게 없애는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방세포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했는데 또 영양균형 맞추라고 해서 영양의 균형도 맞췄는데 뭔가 살이 잘, 체중이, 지방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내 몸에 독소가 많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독소를 빠지게 하고 또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시 그냥 기본적인 영양을 가져가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체지방, 우리가 싫어하는 지방은 줄고 건강한 근육세포는 늘어나는 그런 몸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 하나도 없이 몸에 독소를 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면서 한 18kg 정도, 17, 18kg 정도를 8년 전에 뺐어요. 보통 그 정도 2개월 만에 뺐거든요. 2개월 만에 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8살이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신진대사도 떨어질 수 있지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앞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당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 우리가 일부 섭취하지만 저는 음료수,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제가 이 내용을 안 뒤로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건네는 거 받아오고 또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1년에 한두 번 되지 않아요. 나만의 약속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체중을 뺐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바로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일까? 가능할까? 정말 이걸 지키면 내가 건강해질까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3개월짜리 과제물을 내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생활 습관 하나를 골라서 바꿔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친구는 삼시세끼를 꼭꼭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어보겠다. 물을 안 먹었는데 음료수를 줄이고 물을 섭취해보겠다. 또 야식을 안 먹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먹으면 염증을 확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 줄여보겠다라고 본인만의 약속을 하고 3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15주예요. 그리고 그들이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얻어졌어요. 두통이 없어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여드름 없어지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제를 부족한 것 같아서 초과를 섭취했더니 늘상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들이 사라지더라.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삼시세끼 잘 챙겨 먹었던 여학생이 있어요. 약간 통통했는데 그 친구가 레포트에 이런 이야기를 썼었어요. 제가 좀 감동이 됐었는데 TV에서나 많은 어떤 건강 프로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면서 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귀뚱으로도 잘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과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아침 거르고 하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여서 그럼 요거 한번 지켜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내가 섭취한 칼로리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먹었더니 오히려 체중이 3kg가 감소하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높아지는 것을 본인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하니까 해보세요라고 하면 자기는 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렇구나 하고 나도 해봐야지 하는데 이걸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사진 찍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매년 이걸 하고 있고 이런 결과물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균형했던 영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잘 섭취하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원인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런 실천들을 해가신다고 하면 진짜 건강, 그리고 100세 건강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